조은숙 TV입니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자주 들리는 그런 영화 제목으로도 있었고, 또 다른 어떤 스토리를 전할 때도 이러한 제목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대략 이 제목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잠시만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랬을까? 이것은 참 비논리적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마트에서 쌈채소라고 그러죠. 채소를 파는 상인과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화라기보다 상인으로서는 물건을 팔기 위한 설명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쌈채소 가운데 이렇게 무슨 이런 식으로 그 덩어리가 진, 어떻게 보면은 그 양배추, 작은 양배추, 갸름한 양배추 같이 생긴 이러한 채소가 있습니다. 이름이 로메인 레터스라고 해서 그 이름도 로메인이라는 종류의 채소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것이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뜻이라고 하더군요. 그 채소를 살까 하고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상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사가세요. 그러면서 내 아이가 채소를 좋아하지 않고 안 먹는데 이 로메인 레터스만은 먹는다. 그래서 아주 잘 먹고 좋아하는 거니까 사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설명을 하는 상인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잠시 생각을 했었죠. 내가 채소를 사가지고 가서 저 집 아이를 먹일 것도 아닌데 내가 저 설명을 듣고 이 채소를 사가야 할 어떤 이유가 있을까? 그렇죠. 그리고 상인의 아이와 나는 다른 개체입니다. 그 상인의 아이가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할 이유도 역시 없는 것이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상품을 좀 더 팔기 위해서 반복해서 그 같은 이야기를 하는 그 상인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이와 같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는가. 지금 이 사람이 한 설명은 고객에게 구매욕을 자극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된다든지 혹은 그 상품에 대해서 뭐 설명을 좀 더 해주는 내용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비슷한 경험을 곳곳에서 하게 됩니다. 다른 곳에 갔을 때도 이제 주로 물건을 파는 사람, 무엇인가를 상대방에게 권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그런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엇갈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흔한 일이면서도 이것은 좀 이상하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종종 나타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서로 간의 의견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서로 비껴가는 이러한 일들은 생활에서 대단히 흔합니다.
어렵습니다. 그 책이 여러 권 나와 있습니다. 그래 그 리걸 마인드에 대한 책이 다수 있고 뭐 리걸 마인드이다 보니까 당연히 법에 대한 이야기들, 법적인 문제도 풀어보고 또 법적인 이론도 또 전개를 해보고 그렇게 했지요. 그런데 이 책이 나가고 또 이 방송이 나가고 그런데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치의 중심은 법입니다. 법치가 따로 있고 정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집행하고 또 법을 고쳐나가면서 그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이 일련의 과정이 곧 정치입니다. 과거에는 그것을 막연히 정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어느 나라이건 다 법치국가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요. 그리고 지금 모든 나라들은 헌법주의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치라는 것은 곧 법이죠. 이것은 법이라고 흔히 이야기할 때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고 혹은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피고가 된다든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된다든지 혹은 변호인이 된다든지 또 뭐 심지어 법관이나 검사가 된다든지 하는 이런 차원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러한 법생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리걸 마인드였죠. 그래서 이 리걸 마인드에 대한 책은 사실은 법이지만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이고 우리들에게 매우 가까이 있는 내용들 그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치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 누구나 알다시피 이렇게 진영으로 나뉘어 있죠. 크게 나눠서 이제 두 개의 진영으로 이렇게 나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특정 진영에서는 이 나의 리걸 마인드 책이 우리 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정 진영에서는 반대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리걸 마인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헌법을 중심으로 서서 우리의 삶을 조명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우리 편이니까 옳고 이것이 우리 편이 아니니까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양쪽 다 바른 이야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나의 책을 보고 흔히 반대하는 쪽이죠. 그 반대하는 쪽에서 이런 비난을 합니다. 이거 내가 모르는 사람이 쓴 책이야. 이런 얘기를 하거나 또 이 내용을 다루는 방송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흔히 못생겼어. 미인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혀 관계가 없죠. 책 내용하고. 좀 더 심한 경우는 저거 내가 이해하지 못하겠어. 그러니까 틀렸어. 어떻습니까? 자신이 이해 못하면 틀린 겁니까? 자기가 모르면 틀린 걸까요? 그렇지 않죠. 이런 또 그런 거 있죠. 저거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틀렸어. 저건 마음에 안 드니까 볼 필요도 없는 거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 비판이 전혀 힘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게 이제 정치다 보니까 편을 갈라서 얘기를 하는데 호떡이라고 해봅시다. 자, 호떡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안전한지, 청결한지, 그리고
맛이 있게 생겼는지, 내가 지금 그것을 먹고 싶은지, 호떡을 살 수 있는 잔돈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런 것이죠. 그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 선택을 하지, 이 호떡이 예쁘게 안 생겨서,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유명 회사 제품이 아니어서, 또 이 호떡을 아무리 봐도 판단이 서지 않는데 그래서 나쁜 호떡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물론 선택은 안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심할 때는 이거죠. 저 호떡이 빨갱이 호떡이니까 그렇게 안 하죠. 예, 호떡을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은 내가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먹는 것이지요. 그러나 책이나 혹은 어떤 논조, 이론, 이와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 문제, 바로 그 주장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빙 둘러서 다른 그 사실이 아닌, 예를 들어서 NLL 회담록이다. 그럼 회담록 자체를 들여다봐야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느 진영인가, 내가 아는 사람인가, 이런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임시 봤을 때는 패거리가 생기죠. 같이 동조하는 패거리가 생기면 든든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논리의 세계에서 패거리는 전혀 힘이 없습니다. 아무리 큰 패거리가 오더라도 바른 논리 한계가 그 패거리는 아주 간단히 물리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생활하면서 비논리적인 문제들, 또 좀 이념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 진영이다, 어느 편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볼 것을,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런 아주 이상하면서도 우리 주위에 만연해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왕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나의 책 속에는 지금 크게 나눴을 때 두 개의 진영이 있다고 할 때 각각의 진영에서 직시를 하게 되면 아주 강한 타격을 느끼는, 한번 싸워보고 싶은 그러한 논리도 들어 있습니다. 만일 싸우고 싶은 의지가 있고 그런 의욕을 느낀다면 먼저 책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알고 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변죽을 울린다 그러죠. 주변 얘기만 이렇게 하는 것은 힘도 없고 역시 거기에 대해서는 답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읽고 제대로 논의를 해가는 과정에서 함께 발전을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 아니니까 무시하는 마음이 좀 있는 거죠. 무시해보고 싶은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부분 화나지 않습니다. 화내는 사람도 있긴 있죠. 근데 저 사람은 참 못생겼어. 여자를 두고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화내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화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화나게 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 늙었어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좀 강하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약올리고 불쾌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그렇죠. 자, 이 나이 들어 보인다, 아니면 실제로 나이가 들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은 화날 일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2012년 8월 조갑재 씨라고 인터넷 신문에 기사를 쓰는, 기사라기보다 무슨 칼럼 위주로 된 신문이죠. 그런 글을 쓰는 언론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입니다. 박근혜 할머니라고 글을 썼는데 이제 비판하는, 좀 싫어하는 감정을 표현한 글입니다. 조갑재 씨라는 분은 머리도 하얗고 그냥 보기에는 박근혜 씨, 그 당시 박근혜 씨보다는 연배가 좀 위로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박근혜 씨 보고 할머니라고 부를 그러면 손잡벌이라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는 도저히 안 보이죠. 그래서 그 글이 이제 비난성 글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글에 대해서 2012년 8월 11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글 제목이 조갑재 씨의 글씨 이렇게 썼습니다. 이때 씨는 솜씨라는 뜻입니다. 말씨, 말하는 태도, 글씨, 글을 쓰는 태도 이런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죠. 짧습니다. 말씨와 글씨는 그 자신의 인품을 보여준다. 사람은 온 몸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여주는 존재이다. 요즘 인터넷 활동에 뛰어든 과거의 유명 인사들을 보면 비뚤어져 있다. 원색적이다. 그래서 민망하다. 이것이 그때 내가 썼던 글 전문입니다. 자, 그때는 그런 글을 썼는데, 자, 이게 뭐냐면은 할머니라는 말로서 여자에 대해서 이제 뭐 쓸모없다 이런 식의 비난을 담은 그런 글이었던 것이죠. 할머니가 무슨 대통령 선거에 나오느냐, 예,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인데 요즘도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죠. 이제 여성인 경우에 멀쩡한 사람 보고 아줌마 이렇게 부릅니다. 혹은 할머니 이렇게 부르죠. 예, 진짜로 아줌마나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어서 부르는 게 아니고 그 인터넷 게시판에서 비난을 위해서 부를 때 대체로 이렇습니다. 아줌마는 아직 아줌마가 아닌 사람 보고 아줌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줌마라고 부르면 기분 나빠하겠지 이러면서. 예, 할머니도 마찬가지죠. 이제 남자인 경우에는 보통 옹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발음이 좀 우습잖아요. 옹. 그런데 이 옹이라는 말은 사실은 늙은이라는 말의 높임말입니다.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늙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늙은이. 늙은이라는 수식어와 이라고 하는 대명사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는 사람을 뜻하죠. 늙은 사람, 젊은 이, 젊은 사람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굳이 더 높여서 옹이란 말을 붙이는 것이죠. 그래 예를 들면 똑같이 써보면 이러죠. 조갑재 옹 이런다든지 김기춘 옹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 옹이란 말을 쓰면서 은근히 즐기는 것이죠. 이제는 쓸모없는 인간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자체도 높임말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게 이렇게 기분 나쁠 얘기는 아닙니다. 당사자들은 기분 나빠한다고도 하더군요. 이 나이 든 것을 가지고 조롱하는 우리의 문화. 걸핏하면 동안을 찾고 애들만 좋아하고 무슨 꿈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갓 성년이 된 21~22살 아니면 아직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사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출생해서
20세까지는 성장하기에 바쁩니다. 몸도 성장하고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여기는 미숙한 단계입니다. 이때 인생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경우에 20살 때 좋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20살 때 잘 생각해보면 모르는 것도 많고 답답한 일도 많았습니다. 잘 안 되죠. 그리고 20살에 비로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살부터 100살까지 130살까지 수명이 유지되는 한 이때가 진짜 인생입니다. 이때 제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미숙하고 나서는 이때부터 죽어간다 그러죠. 사망을 향해서 다가간다 그럽니다. 근데 죽어가는 중에 뭐 합니까? 한 50세, 55세 이때까지 가족을 위해서 혹은 생존을 위해서 돈벌이 하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여기서 풀려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가 든다, 20살 이상의 성년이 된다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제 비로소 인간다운 삶을,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는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나이가 들면 보통 사람들은 좀 노련해지죠. 근데 꼭 좋은 쪽으로만 노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 주인공으로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할머니죠. 90세 할머니라고 합니다. 마법에 걸려서 할머니가 됐는데 주인공이 이름이 소피라고 하는 주인공인데 모습은 할머니 모습입니다. 이 소피가 언덕길을 올라가면서 그 막대기에 달린 허수아비가 이렇게 깡충깡충 뛰어다니는데 허수아비한테 도움을 받죠. 뭔가를 도와달라. 그래서 짐도 날라주고 힘든 일을 도와줍니다. 허수아비가 도와주고 나니까 금세 거기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기도 전에 주인공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 어디 따뜻한 곳에서 하룻밤 잘 수 있게 도와줄래? 그래 놓고는 스스로 아차 하면서 혼잣말을 하죠. 늙으면 나쁜 꾀만 느는 것 같아. 그럽니다.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나쁜 꾀도 제법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사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애완견 키우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강아지하고 강아지 주인하고 굉장히 머리싸움을 합니다. 흔히 밥을 잘 안 먹으려고 하죠.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빈 밥그릇을 발로 이렇게 차면 이제 훈련이죠. 그러면은 간식을 이렇게 줘봤죠. 그랬더니 이게 한두 번 하다가 나중에는 밥그릇이 가면은 먼저 간식을 주면 밥을 먹겠다고 버팁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그럴 때 강아지한테 지면 안 됩니다. 이런 나이가 들어서 노련해지는 것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조금씩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노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노인 하면은 노인이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다들 조금이라도 더 젊어 보이고 젊은 상태로 주름이 없이 팽팽하게 그렇게 살기를 바라고 몸도 잘 움직이기가 점점 어려워지죠.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머리가 잘 움직이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다듬고 몸을 관리하듯이 두뇌도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이츠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예이츠가
비잔티움으로 향해라는 시를 썼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 시를 좋아해서 몇 번이고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해석도 여러분들도 직접 한 번씩 해보시면 아주 남다른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이 시는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That is no country for old men.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굳이 이거 읽어드리는 게 이게 충격으로 한 대 팡 때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시작이 뭐냐 하면은 이곳은 노인의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는 20살이 넘은 사람들, 서서히 늙어가고 그리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수많은 사람이 있고 그 중엔 노인이 지금은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하죠. 노인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노인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이츠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밖에 나가보면 느끼듯이 뭔가 다채롭고 빠르고 그리고 움직임과 음악 소리와 생기에 넘치는 이러한 세상이 노인의 나라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그렇죠. 그러나 예이츠는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잉태되고 태어나고 죽는 것들 모두는 머지않아 죽음을 맞이할 유한한 것에 넋을 잃고 기뻐 날뛰고 있다. 이 세상은 노인의 나라가 아닌데 저 생기 넘치는 바깥 세상 역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시인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노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이츠는 노인은 하찮은 존재, 노인은 나무 막대기에 누더기 코트를 입혀놓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인간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노인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 수는 없겠죠. 노인의 나라가 아니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새가 하늘을 날기 위해 자리를 박차고 날갯짓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 생명이 유한한 옷의 섬유 한 올 한 올보다 더 큰 소리로 노래를 해야 그래야 이 여위고 허약한 노인과 같은 소망스럽지 못한 국면을 벗어날 수 있다. 아주 치열하게 자신의 모든 능력을 쏟아부어서 살아야만 그래야만 이곳에 살 자격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래하라. 그 노래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배우죠. 남이 주면 그거 받아와서 잘 살려고 하죠. 노래는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학위나 이런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학원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지성의 기념비를 탐구함으로써 배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머리인 것이죠. 인간이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두뇌, 지혜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날씨 좋은 날 보면은 종로 3가 아직도 가면 그 공원 그 광장을 꽉 메우고 있죠. 요즘 인터넷을 보면 노인들이 굉장히 생동감 있게 활동을 하더군요. 그 단체로 모여서 뭐 특정인의 화형식도 하고 시위도 벌이고 그것은 노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냥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 노인은 안식년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현역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90세, 이제 좀 놀아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젊었을 때 90세 때 먹고 살 것을 준비해 놓기 위해서 돈을 벌어놨다.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죠. 90세가 돼도 하루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밥 2공기 내지는 3공기에 불과합니다. 한번 20살 때 100살까지 먹을 밥을 만들어서 쌓아 놓아 보십시오. 그것이 과연 어느 정도 쓸모가 있는 것인지. 90세 노인은 놀 수 있는 때가 아닙니다. 현역입니다. 자, 지금 90세인 노인에게 묻겠습니다. 오늘 당신은 살았는가? 무엇을 하고 살았는가? 오늘 당신은 무엇을 배웠는가? 새로움이 없다면 나무 막대기에 넝마를 걸쳐놓은 것에 불과하다고 예익치가 말했습니다. 과거 우리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집안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라고 하죠. 노인들이 농기구를 손질하거나 집안의 담장이나 다른 것들을 손질하면서 정말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무엇인가를 하지요. 젊었을 때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물론 힘든 일은 몸을 많이 쓰고 힘든 일은 하지 않죠. 그것은 그 일을 할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러나 노인이라고 해서 놀며 지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노인들은 과거보다 생활 수준이 더 나아지고 여건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근 40년, 50년을 자기가 하던 거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죠. 젊었을 때 연구를 하던 사람, 지금 연구하면 됩니다. 젊었을 때 사람들을 감동하게 했던 그런 글을 쓰던 사람이 왜 지금은 자신만의 글을 쓰지 않는 것입니까? 능력 발휘를 돈 받아야 한다는 것이 현재 우리의 풍토입니다. 교수들, 일반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연구를 하라고 돈 주지 않으면 연구 안 하죠. 스스로 연구하고 싶어서 연구열에 불타는 사람이 학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 이외에 특별한 돈을 줬을 때 비로소 숙제하듯이 연구를 합니다. 이것은 노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상한 것은 휴일에 가까운 산에 가보면 다들 땀을 팔팔 흘리면서 아주 힘들게 산을 올라가죠. 그 중에도 경쟁심을 가지고 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저 자기 자신과의 어떤 대화를 한다고 할까요? 혼자서 생각을 하면서 산을 오르는 사람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산을 오르는 일은 돈을 주지 않아도 하죠. 그런데 왜 생각하고 글 쓰고 책 읽고 하는 일들은 자신의 어떤 자신이 창작물을 세상에 내놓는 일은 돈 받아야 할까요? 노인은 현역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좀 계층적인 사고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노인이 있으면 자리를 비워줘야 됩니다. 인사를 해야 합니다. 존칭을 붙여서 말을 해야 합니다. 상당히 성가신 존재입니다. 그렇죠. 노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각을 노인들 스스로 우리가 현역이야. 우리 주변에 있는 지금 20살 난 사람들하고 나는 동시대인이야. 친구야.
그렇죠? 친구는 뭐 놀이 친구만 친구가 아닙니다. 이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리 양보 꼭 받아야 되는 거 아니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인사는 먼저 본 사람이 하면 됩니다. 존칭 함께 써야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인이 현역으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친구자 이웃으로 다가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장유유서라는 이 말 때문인데 이것이 잘못 풀이되고 있습니다. 장은 윗사람, 우두머리, 유는 아랫사람 이렇게 이해하고들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장은 성년자를 이야기합니다. 20살이면 다 장입니다. 유는 미성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자라고 한다면 그가 이제 21살이라 하더라도 그를 마주하는 90세인 사람은 대등한 동시대의 이웃으로서 존댓말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인은 현역이고 늙었다는 말은 욕이 아니며 노인은 자신의 인생을 보다 충실히 살 그런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노인 여러분, 앞으로 존댓말 일방적으로 들으려고 인사를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맙시다. 이것이 당장 여러분들이 젊은 사람과 똑같은 동료로서 그리고 현역으로서 살아가는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그러한 보다 진보된 사회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